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현황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실종자들의 발견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선체 주변과 강 하류에서 수습한 시신은 총 11구인데요. 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사망자는 18명이고 실종자는 8명입니다. 네.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된 강 하류 쪽 4곳을 중심으로 강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역순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신속대응팀은 6일 오전부터 한국 수색요원들을 다뉴브강 하류 100km 지점으로 이동시켜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루마니아 등 인접국가 공관과 헝가리 외교부를 통해 수색견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 독일 민간단체가 수색견 5마리를 오는 8일에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헝가리 정부는 군경 헬기 석 대를 동원해서 시신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 선체 인양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실종자 수색보다는 선체 인양부터 얘기하던 헝가리 구조 당국이었는데요. 예. 인양 날짜가 이르면 5일에서 6일로 계속 미뤄지다가 9일쯤으로 다시 말이 바뀐 상태입니다. 인양을 위해서는 수상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교각 아래로 지나가야 하는데요. 이 다뉴브강의 수위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아서 침몰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머르기트 다리를 통과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에서 5.5km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시신 유실을 막고 인양 순간의 충격으로 배가 크게 파손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선체 가운데를 포함해서 여기저기 파손된 곳과 깨진 큰 유리창을 막대와 체인으로 막고 그물망을 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배의 무게만 50톤에다가 배 안에 들어찬 물의 무게까지 포함하면 총 100톤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 선박 3군데에 각각 5개의 와이어를 감아서 총 15개의 와이어가 균형을 잡아 끌어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에 이 크레인이 침몰 현장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헝가리 대테러청 측은 최근 높은 기온으로 다뉴브강 상류의 알프스 지역 눈이 녹으면서 강에 흘러들어서 수위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따라서 크레인으로 침몰한 유람선을 인양하는 대신에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대형 구조물인 독을 이용해서 부양하는 플로팅 독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침몰 선박 양편으로 바지선을 한 대씩 연결한 뒤에 그 밑으로 체인을 연결을 하는 건데요. 바지선에 물을 채웠다가 빼내면 그만큼 무게가 줄어들면서 위로 향하는 부력이 발생을 하고요. 또 연결된 유람선도 덩달아 조금씩 떠오르게 만드는 방식인데 한국 합동신속대응팀은 만약에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을 넣었다가 빼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3일에서 7일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고를 낸 그 크루즈 선장이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헝가리 검찰이 유럽연합 사법 공조를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1일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유람선과 유조선의 충돌 사고 때 그 유람선을 몰았던 선장과 이번 그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스 선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44년간 사고 경력이 없었던 무사고 항해사라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4월 사고로 네덜란드에서도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킹 시기노 소유업체인 바이킹 크루즈 측은 이 선장이 해당 선박이 사고는 있었지만 사고 당시 선장 임무를 맡았던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이 헝가리 검찰은 그 사고와 관련해서 유리씨 선장이 네덜란드에서 용의자로 다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럽연합 사법협력 담당 기관인 유로저스트의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유리씨 선장은 지난 1일 헝가리 형법상 수상교통 과실로 인한 다수 사망 사고죄 혐의로 구속돼서 법원에서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인데요. 검찰은 유리씨 선장이 유람선 추돌 후 휴대전화에서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면서 기존 공소장에 적용된 혐의 외에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현황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덴마크 총선 이야기인데 최근에 치러졌고요. 총선 개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5일 실시된 덴마크 총선 개표 결과 사회민주당 등 중도 좌파 진영이 의회 전체 179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91석을 획득했고요. 라르스 르케 라스무센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등 우파 진영은 75석을 얻었는데요. 이 사회민주당이 25.9%를 기록하면서 원내 제1당 자리에 올라서면서 4년 만에 정권을 되찾게 됐습니다. 네. 올해 41세인 메테 프레데릭센 3인당 대표는 덴마크 역사상 최연소 총리이자 지난 2011년 당선된 헬레 토르닝 슈미트 전 총리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될 전망인데요. 라스무센 현 총리는 총선 패배를 인정하고 6일 여왕을 만나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5년 총선 때 약 4% 수준이었던 이 라스무센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의 득표율은 이번 선거에서 23.4%로 높아져서 2위를 기록했지만 함께 연합정부를 꾸리고 있는 극우 정당인 국민당의 득표율이 8.7%로 2015년 총선 당시 21.1%에 비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파 정당들의 총 득표율이 좌파 정당들의 득표율보다 전체적으로 뒤지면서 정권을 내주게 된 겁니다. 네. 이 덴마크의 이 정당 형태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정당이 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여러 정당이 연합하는 형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덴마크의 선거 특성상 한 정당이 과반이 넘는 득표를 얻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회민주당은 지난 2015년 총선에서도 47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됐지만 자유당을 비롯한 우파 블록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정권을 내주고 지난 4년간 제1야당의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9명의 의원 중에서 135명은 10개의 지역에서 득표율에 따라 뽑힌 일종의 지역구 의원이고요. 나머지 40명은 득표율이 2%가 넘는 정당들이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나눠 갖는 비례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유권자는 투표지에 쭉 나열된 정당이나 후보 중에서 한 곳에 투표를 할 수 있고 정당은 175석 중에서 득표수의 비례에 따라서 의석을 배정받게 되고 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수만큼의 보조의석이 각 정당에 할당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당이 2% 이상만 얻으면 무조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투표를 할 때 내 표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처럼 거대 정당들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내가 투표하는 정당이 별로 인기가 없어서 내가 어차피 투표를 해봤자 그 표가 사표가 되고 또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덴마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 이상의 득표율만 얻으면 그 정당이 의석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덴마크 투표 용지를 보면요. 수십 개의 정당 또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명을 표기할 건지 아니면 후보의 이름을 표기할 것인지 이 결정은 오로지 각 정당의 자유이고요. 대다수 정당은 정당명을 표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중에서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한 곳에 X 표기를 해서 투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사 이번 3인당이나 자유당처럼 20%를 넘는 정당들이 나오더라도 일단 원칙적으로 2%가 넘는 득표를 얻은 정당들에게 나중에 보정의석으로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당들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1위를 차지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이 자기 정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책 협상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말 그대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유권자들이 3인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들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3인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후변화, 반이민 정책, 북유럽형 복지 모델 옹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메테 프레데릭센 3인당 대표는 승리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며 복지, 기후변화, 교육, 아이들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 라스무센 총리도 선거 패배를 선언하면서 유권자들의 결정은 분명하다. 앞으로 사회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덴마크의 사회민주당은 1871년에 창당이 돼서 가장 오랫동안 정권을 잡은 정당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덴마크 하면은 사회복지 체제가 굉장히 잘 된 나라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구조를 만든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동안 이 재정 지출을 줄여온 우파 정권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복지 관련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3인당에게 손을 들어둔 유권자들은 더불어서 이 3인당이 강력한 이민 정책을 계속 유지해 주겠다라는 그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 부분 동조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 프레데릭센 대표는 사실 정규 입문 초기에는 반이민 정책을 상당히 비판을 했지만 이번 선거 유세에선 강경한 이민 정책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복지는 워낙 유명하니까 이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좌파 정당들과는 달리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한 이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사회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당론을 포기했다라는 비판도 듣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전문가들은 3인당을 포함한 덴마크 주류 정당이 이 반이민 정책을 사실상 지지하면서 덴마크 내의 이민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유럽 난민 사태 이후 3인당을 비롯해서 대다수 정당들이 강경 이민 정책 담론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극우 정당은 지지를 잃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굳이 극우 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 주류 정당들이 다 극우 정당이 가장 핵심으로 밀고 있던 정책인 반이민 정책을 가져와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 3인당이요. 이렇게 강력한 이민 정책을 고수할 경우 앞으로 다른 좌파 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있습니다. 이 앞서서 3인당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인 부르카나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현 정부 방침에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덴마크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덴마크의 배우자나 애인이 24세 미만의 외국인인 경우 덴마크에 장기 거주할 수 없는 데다가 또 체류 비용을 위해서 망명 신청자들이 소유지하고 있는 금과 보석류 등의 귀중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지했을 경우 경찰이 이를 압류할 수도 있고요. 또 이민자가 특정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의 2배 이상의 형량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이민자가 많이 모여 사는 이른바 빈민가의 리스트도 작성해 발표하고 있는 등 이런 강력한 반이민 정책 탓에 올해 1분기 덴마크 망명 신청자는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6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보통 뛰어난 곳으로 많은 그 난민들이라든지 이민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그런 데 있어서 덴마크는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덴마크 국민들 역시 그렇게 정부가 문을 걸어 잠궈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총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